반갑습니다. 조회수보다 수익률을 중시하는 돈쌤입니다. 뭐 사실 며칠 전에도 강의를 하나 올렸는데 그 이후로 나스닥이 더 빠지고 반등이 좀 시원치 않아요. 오늘 지금 이거 촬영하는 시간이 새벽 한 2시 한 40분 좀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파월이 의회에서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다 할 그게 없었는지 잠깐 빠졌다가 반등이 성공은 했지만 뭐 0.4% 정도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좀 시원치 않습니다. 시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도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뭐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물론 뭐 어제처럼 장 막판에 기술주가 뭐 밀어 올릴 수도 있고 하긴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조금 시원치 않아서 짧게라도 시장 상황을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좀 준비해봤는데 최근 며칠 만에 나스닥 기준으로 8월 달에 되게 좋았잖아요. 8월 달 좋았던 수익 다 토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꾸로 가버렸는데요. 이제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새벽 같은 경우는 이제 JP 모건이라던가 뭐 HSBC나 뭐 이런 이제 큰 은행들이 자금 세탁이 연료됐다는 이런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다우가 더 많이 빠졌죠. 금융 섹터들은 다우가 더 많으니까. 뭐 이게 뭐 악재가 오려면 소나기가 오면 이제 억수로 온다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물론 그런 것들도 그럼 금융주 섹터에 그 국한되는 악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 때문에 뭔가 트리거가 돼서 뭐 이게 번져갈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뭐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면 뭐 미국의 특성상 좀 많은 이제 벌금을 부과를 하겠죠. 그게 이제 뭐 금융주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니콜라 이야기도 있고요. 그 사기냐 아니냐 뭐 조사가 들어갔는데 뭐 그래도 완전 거짓말은 아니죠. 친환경 차긴 하죠. 지가 간 줄 알았는데 굴러가는 거였고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는 전혀 안 나왔잖아요. 굴러갔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진짜 친환경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 현대 수소 트럭은 이제 수출이 시작돼가지고 수소 자체가 물론 수소 섹터가 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니콜라 때문에 근데 그 니콜라 예를 들어 니콜라가 사기를 하더라도 수소 기술 자체가 사기는 아니니까 오히려 이제 진짜다 현대는 진짜다 해서 뭐 주목을 좀 받을 수도 있고 막 이런 모습인데 일단 뭐 시장 얘기로 돌아오면요 시장 얘기로 돌아오면 참 재미있었던 게 있습니다. 최근에 뭐 3월에 패닉 이후로 이제 뭐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놀라운 정도 이제 반등을 했잖아요. 6개월 만에 1000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굉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최근 뭐 2, 3년 동안은 우리가 이제 막 저주받은 듯이 뭐 코스피가 뭐 미국에 비해서 영 부족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최근에 반등하는 동안에 미국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급락을 할 때 재밌는 패턴이 뭐였냐면 이게 한국이 잘 버티다가 미국이 조금씩 빠져도 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계속 빠지니까 못 이기고 한국이 푹 주저앉으면 그때가 이제 미국의 단기 바닥이었던 패턴이 몇 번 있었어요. 뭐 아마 기억하실 분도 계실 건데 그래서 이 패턴을 잘 활용하는 게 예전에 6월 달에도 그랬고 한 번씩 이렇게 미국이 이제 나스닥이 한 6% 빠지고 했던 날이 있잖아요. 그때도 뭐 물론 그때도 이제 FOMC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 날 이제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급락을 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미국이 그렇게 빠졌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날 미국의 반등이 실패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아시아나 한국 시장은 더 많이 빠지죠. 그러니까 시작은 미국인데 우리가 더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오바에 쭉 뺀 다음에 그날 왠지 유럽장에서부터 뭔가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하락폭을 다 이제 뭐 나스닥 선물도 많이 다시 상승으로 다 돌리고 해서 그날 반등을 의미 있는 반등을 성공하면 다음날 이제 한국이나 아시아가 또 오버했던 것만큼 감아 올리는 패턴이 몇 번 있었어 가지고 요거 잘 활용하면 뭐 공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을까? 그래서 좀 고민 좀 해봤어요. 이거. 오늘 이제 양 지수가 거의 3% 가까이 빠졌으니까 지금 최근 6개월간의 흐름에 봐서는 미국이 단기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8월 이전의 시장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이게 완전히 1대1로 생각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니까 지금 시장이 9월 2일 날 고점을 찍고 지금 미국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왜 이게 힘을 잃었나라고 보면 지금까지 그 놀라운 회복의 3대 엔진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가 뭐 연준이고요. 볼 것도 없습니다. 일단 가장 폭발적인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 그리고 연준만 했습니까? 이제 또 재정 정책도 시원하게 했죠. 그러고 그 두 가지의 효과로 이제 세 번째 엔진까지 돌아가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전망이 비관적이었는데 그래도 경제가 회복으로 가고 있는 방향성만큼 분명하고 생각보다 더 빨리 올라오는구나. 그러면 돈은 많이 찍고요. 엄청 저금리로, 제로금리로 가고요. 연준이 최종 수비수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정부는 또 정부 나름대로 돈을 엄청나게 뿌려서 그 경제를 자극하고 있죠. 하다못해 뭐 이전 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현금을 쥐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제 지표는 당연히 잘 나오죠. 그러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으쌰으쌰 아름답게 6개월 온 거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6개월 동안 코스피가 1000포인트가 올라가죠. 1450에서 2450까지 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뭐 기억에 뚜렷하게 남을 조정도 없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 세계 엔진으로 갔는데 이 세계가 지금까지 출력이 어떤가? 출력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타이밍에도 반등이 겨우 예의상 나오는 것 같고 약간 이제 가격 조정 이후로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지금 이 동력이 좀 약해진 거 아닌가.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연준에 대해서 약간 변호를 좀 했는데요. 예전처럼 돈 안 쓴다, 돈 안 뿌린다, 말로는 할 거 다 할 것 같이 하더니 그 와중에 졸라게 계산하더라. 라고 해서 시장이 실망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뭐 예를 들어 무제한 양적 완화. 그럼 무제한 양적 완화하려면 일단 채권이 시장에 돌아다녀야 그걸 사가지고 돈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돈 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채권이 많으려면 물론 미국이 지금 국채 발행이 작으냐 작은 건 아닌데 무제한으로 사야 될 만큼 많이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게 또 시장에서 해결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진행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연준으로서 재정 정책이 뭔가 좀 치고 나갈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그럼 첫 번째 엔진은 두 번째는 종속되어 있는 거네요. 이게 첫 번째가 이제 통화 정책이었으니까 두 번째가 정부 지출이잖아요. 정부 지출이 지금 어떻게 쓸 건지 합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미리 나설 수가 없어서 일단 홀딩. 그러면 첫 번째 엔진이 그 동력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상태고 이게 꺼진 게 아니라 일단은 슬로우다운 한 거고 그러면 이제 경제 지표도 세 번째 원인이었던 경제 지표도 이 두 개가 확실히 돌아줘야 그 결과로 경제 지표가 또 고개를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두 번째 즉 재정 지출이 지금 현재 가장 키포인트구나. 정부 지출 재정 정책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뭐 이거 뭐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단이 뭐 때문에 터져요? 코로나 때문에 터졌잖아요. 코로나는 바이러스잖아. 그럼 백신이 나와버리면 또 게임 체인저가 되겠지.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가장 기다리는 건 당연히 첫 번째 백신 개발에 대한 뉴스일 것이고요. 두 번째가 재정 지출 합의가 되는 걸 겁니다. 재정 지출 합의가 되면 이제 정부가 돈을 얼마나 쓸지 스케줄이 나오니까 거기 맞춰서 연준도 움직여서 자금을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재정 정책이 다 그냥 현금 지어주고 뭐 실업수당 주고 뭐 이런 위주의 재정 정책이었다가 진정한 의미의 재정 정책이 되면 경제 지표가 또 위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이 두 개는 조금 다른 성격의 백신이나 재정 지출 합의는 조금 다른 성격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당장 뭐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시장이 미리 반등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속절없이 빠지기에는 뿌려놓은 돈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한동안은 좀 엎어진 김에 좀 쉬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그 코로나 패닉 때 잘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 많을 텐데 이제 이거를 한번 팔고 아무리 내가 테슬라 좋고 해도 한번 팔고 가야 될 분들은 뭐 이 핑계로 뭐 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라는 이제 재정 합의는 재정 지출 합의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처음에는 이제 백신부터 설명을 좀 드리려면 백신은 백신도 마찬가지로 되긴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나오긴 나올 거고 뭐 코로나가 얼마 전에 또 뉴스 보니까 뭐 바늘로 찔렀는데 살아났다. 근데 도대체 무슨 바늘로 바이러스를 찌를 수 있죠? 그 코로나도 그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 어떻게 자꾸 이걸 찔렀다는 건지 그냥 표현이 그런 건가? 해서 했더니 그걸 원문이나 이런 걸 다 해석하신 분 보니까 그냥 말이 그런 거지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예전에 뭐 한국수학 박사 한창 뭐 떴을 때 그 기억에 남는 게 난자가 있고 이제 난자는 인간의 세포 중에 제일 크거든. 눈에 보이는 세포예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세포입니다. 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거기다 정자를 찔러 넣어가지고 뭘 했다 뭐 이거 해서 한국인이 뭐 젓가락을 잘 쓰니까 뭐 기억이 나는데 그건 난자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바이러스에다가 바늘을 찔러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좀 와전됐다는 주장이 전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코로나는 우습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백신은 나올 것 같습니다. 왜 뭐 사실 안 나와도 다 좋진 않아요. 우리가 뭐 인류 역사를 배울 때 뭐 인류의 삶의 모습을 뭐 혁신적으로 바꿨던 일들 사건들이 몇 개 있었는데 뭐 기술의 발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만약에 코로나로 이 완벽하게 모든 게 다 바뀌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전에 있었던 그 스페인 독감 전후는 우리가 스페인 독감 이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스페인 독감 이후는 이렇게 살았어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차라리 거기에 겹쳐 있었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후와 이전의 세계가 많이 바뀐 거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이러스는 이제 전염성은 높이지만 이제 치명성을 좀 줄여가고 이렇게 어떻게든 그리고 그때도 마스크 껴야 되고 거리두기가 있어야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만나서 놀고 뭔가 하는 거는 인간의 본능이라서 일부 뭐 비즈니스적으로나 뭐 언택트나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이제 백신이 나오면 그 백신을 핑계 삼아서라도 빠르게 나올 것 같고 그 경제 활동이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런 인간의 본능을 다시 꺼낼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찌됐든 백신은 일부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의료진들만 좀 이렇게 맞을 수만 있어도 적어도 지금 그 의료진들이 방호복 입지 않고 간단하게만 일을 할 수 있어도 얼마나 수월해지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들만 해도 이거는 시기의 문제라고 보는데 자 그러면 뭐 빌 게이츠 말대로 뭐 내년 어느 때쯤 나올 것인가 내년 하반기 때쯤에는 이제 백신을 우리가 맞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보고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투자자니까 백신이 나오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하잖아요. 우리 주로 컨센서스가 어떻습니까?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성장한 특히 IT 기업들이 그 성장한 스토리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혹은 뭐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늘어나니까 그것들이 사용이 엄청 늘어난다. 온라인화가 더 빨리 진행된다.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저금리가 돼서 성장주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백신이 나오면 지금까지 이제 성장주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솔직히 이제 만나서 뭘 할 수 있고 제로금리를 뭐 영원히 유지하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냥 지금까지 눌려져 있었던 가치주들이 이제 성장주하고 자리를 바꾸는 일이 생길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제대로 된 백신이 나오면 시장 충격이 조금 오긴 올 겁니다. 왜? 성장주의 성장 스토리가 일부 약간 훼손되면 뭐 팔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 단기 조정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진짜 딱 그렇게 될까? 하는 고민을 조금 해볼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 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 좀 보고서를 하나 제가 읽은 거를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골드만삭스의 데이비 커틴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커틴이 코스틴입니다. 데이비 코스틴 전략가가 이번에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 거기에서 참 조금 좀 장황하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냥 몇 개 전달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몇 개 가져왔어요. 일단은 제가 금방 얘기했던 백신이 나오면 가치주가 성장률보다 우월할 것이다 라는 그냥 보통의 통념을 한번 고민해봐라 라는 건데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 그 문제 제기가 뭐냐라고 하면 일단은 뭐 우리가 뭐 성장주, 가치주, 뭐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 뭐 이렇게 좀 카테고리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게 구식이라는 거지. 예, 저도 이건 동의합니다. 예. 아니 코로나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코로나 전에는 뭐 다 그 지적재산권이라든가 뭐 이런 아니면 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라든가 뭐 브랜드의 가치, 플랫폼의 힘 이런 것들이 없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뚝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경기 민감도라는 것도 좀 바꿔야 된다. 좀 전통적인 방법 아니에요. 옛날 방식 아니냐. 뭐 그렇긴 한데 좀 또 새로운 걸 좀 만들기가 좀 모호해서 그냥 일단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 구분 자체가 뭔가 구식이니까 그 구식 방법으로 쓰고 나눠서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좀 구리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뭐 그래도 갑자기 뭘 하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알아듣기로 왜 키보드도 지금 우리가 되게 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타작 있게 계속 쓰던 게 내려와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익숙한 게 편한 거라고 쓰니까 일단 분류는 일단 가자. 대신 그 안에 본질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자 라는 건데 일단 백신 자체는 그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뭐 주가가 갑자기 확 올라가거나 확 빠지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백신이 바꿀 환경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뭐 성장주의 아웃퍼폼이나 뭐 가치주가 좀 쩔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뭐 변경된다거나 아니면 혹은 더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예전식으로 구분 안 되던 새로운 군집으로 벌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섹터 간의 조정이 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백신 나오면 경제 생활 다시 정상화되고 하니까 무조건 좋다기보다는 이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를 그 어떤 섹터에 어떤 비중을 둬야 될지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문제거든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백신은 나올 거는 같은데 나온다면 우리는 그때쯤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좀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힌트가 있습니다. 백신은 안 나왔지만 백신이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빠르게 올라가던 시기에 어떻게 시장이 반응했느냐를 보면 되는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8월 22일 지금 미국에 가면 미국에서는 어떤 조사를 하고 있냐면 지금 여러 제약회사들이 하다못해 우리나라도 뭐 다 이제 뭐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그 거기에 나오는 성과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누가 만들지 모르겠으나 백신 개발 가능성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한 30%가 올라갔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임상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백신의 스케줄이 이번에 딱 언제 이 정도 속도로 이 정도 임상이 진행되고 이 정도 절차를 생략해 준다면 어디쯤 나오겠다. 그 이후로 이제 뭐 CDC 소장이 나와가지고 뭐 하반기 때는 가나다, 빌 게이츠가 상반기 때 뭐 이런 얘기 약간 스케줄링이 가능한 시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였어요. 그러면 그 한 열흘 정도 되는 시기에 가치주하고 성장주 뭐 아니면 경기 민감주, 방어주하고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니까 일단은 경기 순환주가 지금까지 통계면 경기 순환주가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나빠졌으니 경기가 침체됐으니 이제 백신 나오면 돌아올 거고 그래서 경기 방어주보다는 경기 순환주가 더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니었는데 0.6% 정도 이제 지수별로 그 두 개를 묶어가지고 비교를 했더니 경기 순환주보다 경기 방어주가 오히려 더 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주하고 가치주는 어떠냐? 근데 이제 뭐 칠공주들 있잖아요. 팡만 이런 애들이 이제 워낙에 뭐 개별 이슈도 있고 하니까 조금 쭉쭉 늘려서 와가지고 이제 뭐 S&P 500도 아니고 이제 러셀 1000 정도 되는 거. 러셀은 주로 2000을 많이 쓰는데 러셀 1000 정도 되는 것들에서 이제 가치주하고 성장주를 분류해서 봤더니 성장주가 3%더 이제 아웃퍼폼 더 성과가 좋았다는 거야. 둘 다 올랐는데 얘가 더 올랐다는 거죠. 성장주가. 가치주가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요거를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게 이 보고서의 요지였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얘기들이 심지어 골드만삭스는 미국 회사다 보니까 좀 더 보기가 좀 힘들긴 했는데 열심히 이제 뒤져보니까 그 원인으로서는 데이비 코스틱 같은 경우는 그 원인으로 이제 실적이랑 듀레이션을, 그러니까 현금의 흐름 뭐 이런 건데 뭐 일단 그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한번 더 따로 듀레이션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강의를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듀레이션이 가치주한테 더 도움이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고, 자 조금만 더 뜯어보면요. 일단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경기 민감주하고 방어주의 개념이 그 경계선이 좀 모호해진다. 이건 저도 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백신이 나온다는 것은 경제 활동이 정상화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경제 활동이 활기를 되찾으면은 기업의 이익들이 좀 늘어나겠죠.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기업 이익이 늘어나면 뭐 이제 점진적으로나마 인플레이션 기미가 보일 겁니다. 그래도 코로나가 종식된 건 아니고 고용 시장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연준은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정책 금리는 계속 제로에 붙어 있고, 시장은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돌아갈 것 같은 기대가 커지니까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시장 금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장 금리는 장기채를 얘기하니까 그냥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오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듀레이션이 좀 짧은 그 기업이나 산업들이 유리합니다.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가치주가 듀레이션 가장 짧고요. 쉽게 말해서 성장주는 이게 돈 넣어가지고 돈 이제 먹을 때까지 좀 오래 걸린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물론 이렇게 설명하면 뭐 채권 잘하시는 분들은 다 씹어먹고 저런 얘기를 하냐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원금 회수 기간 뭐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금리가 높아지면, 금리가 제로면 성장주한테 왜 유리하겠습니까? 돈을 오랫동안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서나 벌 거기 때문에 그 자금 조달 비용이 겁나게 중요하다고 제가 한번 설명하면 드렸잖아요. 그러면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금리 올라가는 게. 그러면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유리해지는 건 맞다. 그건 맞다. 근데 가치주라는 게 예전에 이제 경기 민감과 경기 방어가 좀 애매하다. 애매해서 오히려 경기 민감주 안에서도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 그 굴뚝산업 같은 것들은 이게 드라마틱한 상승이 좀 힘들 것 같다는 거죠. 이 아저씨 주장으로.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뭐 조선 철강 뭐 블라블라들이 이제 큰 장치 산업들 있잖아요. 뭔가 이제 뭐 어디 그 장치 산업이라고 하면 무슨 산업 단지 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하는 것들인데, 뭐 그런 산업이 힘들었던 게 코로나 때문이냐? 아니죠. 그 원래 힘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진 거지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이 산업들이 제대로 이제 그걸 좀 받으려고 하면 이제 이게 포스코에서 나온 철강하고 다른 회사의 철강하고 이렇게 차이가 좀 있겠지만 뭐 크게 좋을 건 없죠. 그냥 여기는 인건비 절감하고 원자료 싸게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죠. 이 철이나 저 철이나 큰 차이가 없다면, 그건 이제 혼자 밸류에이션 높게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산업들이 좋으려면 공급 과잉이 해소돼야 되거든요. 공급 과잉이 해소돼야 되는데, 사실 포스코가 돈을 많이 벌려면 혁신적인 철강을 개발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중국의 좀비 찰강 회사들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서 수익이 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백신이 나온다고 한들 뭐 딱히 뭐 공급과 오히려 지금 공급과잉은 더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연준이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좀 돌아오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가 차라리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주장입니다. 예, 뭐 이해가 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일단 가치주한테는 우호적인 환경인데 그 가치주 안에서도 경기 민감보다는 이제 좀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섹터가 더 유리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백신이 아무리 빨리 나와도 대선 이전에 나오는 백신은 조금 신뢰도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정치적 목적으로 빨리 뭔가를 한 것 같으니 의미 있는 백신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선거가 당연히 끝난 이후에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쨌든 법인세는 올릴 거예요. 올린다고 했고 28%를 올린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법인세를 높여버리면 굉장히 후덜덜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충격을 재정 지출을 왕창 써가지고 상쇄를 시킬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5차 부양책이 갑자기 합의가 안 된 이유가 공화당은 이제 적당히 하자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살아났으니까 적당히 하자는 거고 민주당을 더 뿌리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간극이 더 벌어진 거고 뭐 사실 이런 거 보면 미국 민주당이 우리나라 민주당보다 훨씬 낫구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뭐 기업이나 이런 데 부담이 높아지는 게 있으면 그만큼 그 부담을 덜 수 있게 다른 이제 당근도 같이 제시를 한다는 거 봤을 때 뭐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사실 별로 없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여기 원래 이 아저씨 주장으로 돌아온다면 그러면 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이고 이 재정 지출에서도 혹은 트럼프가 되면 뭐 주장이 의미가 없냐? 그것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재정 대책을 많이 쓰면 거기 재정 지출이 향하고 있는 뭐 헬스케어나 뭐 지금 현재 뭐 IT나 지금까지 잘 나갔던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금리는 높아져서 자금 조달 부담은 좀 늘겠지만 이제 정부 주도에 만든 수요로 더 잘 나갈 것이다. 는 거고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트럼프는 오히려 민주당보다 먼저 인프라 투자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물론 인프라 투자가 바이든 정부는 아마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갈 것이고 트럼프는 5G 쪽으로 많이 가겠죠. 근데 뭐 바이든이라고 해서 우리 LTE로 만족합시다 이러진 않을 거고 결국 다 할 거고요. 할 거고 이제 친환경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조금 이제 애매한데 트럼프도 나중에 되면 친환경은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요즘에 기름값이 떨어져가지고 뭐 트럼프가 그렇게 에너지 산업 밀었는데 뭐 이렇게 재미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선 끝나고 그쪽의 표에 대한 걱정이 없으면 뭐 바이든하고는 다르겠지만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그냥 소설이니까 넘어가고 그래도 5G나 관련 지금까지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발표했던 것만 보더라도 기존에 나가고 있던 아이들은 잘 나가겠구나. 근데 뭐 대형 IT 뭐 이런 것들은 잘 나갈 건데 그냥 이 섹터의 좀 중소형주 안에서는 경기 민감보다는 경기 방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치주들이 좀 우호적인 환경에 노출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설명했는데 결론은 그냥 코로나 이후로 지금까지 올라갔던 것들이 더 올라갈 거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성장도 좋을 거다. 그리고 지금 경기 방어주가 경기 민감주보다 좋거든요. 그게 계속될 거다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라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갖고 왔냐면 보통은 이제 백신 나오면 이제 성장주 다 팔고 이제 이쪽으로 바꿔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걸 좀 해보시라고 저도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전략을 이제 제 고객들한테 카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이런 것들도 보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백신은 뭐 어쨌든
뭐 내년은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자,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의회에서 지금 5차 경기 부양책 합의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아, 이게 지금 쉽지 않아서 지금 증시가 비빌 언덕이 없어진 거예요. 요것만 되면 연준은 그냥 따라온다니까요. 정부 부양책을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게 또 최근에 또 큰 뉴스가 긴즈버그 대법관이 진보의 아이콘이셨죠? 이분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본인이 이제 암투병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되면 지금 대통령인 트럼프가 이제 보수 쪽으로 당연히 지명을 할 것이고, 지금 상원이 공화당이니까 공화당이 좀 더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대법관이 이제 우경화로 가면 뭐 사실 미국을 바꾼 판결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판결들이 자꾸 우경화로 나오게 되면 지금 어렵게 만들었던 뭐 여성의 인권, 그 여성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소수 민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겨우 만들어놓은 모멘텀이 날아갈까봐 그냥 암을 숨기고서라도 끝까지 버티시다가 이제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셨는데, 유언도 내가 죽으면 다음 대법관은 선거 이후로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뭐 어차피 트럼프 재선되면 막을 길이 없는데,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재선 이후로 이제 지명을 좀 그러니까 마지막 목표가 대선 때까지 살아 있는 거였던 것 같은데, 그거를 끝내는 못하셨죠. 끝내는 못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뭐 따로 강의를 찍어도 될 만큼 이제 워낙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은 공석이 생겨버렸고 지금 뭐 대법관이 한 명 더 보수로 되면 이제 사실상 진보적인 판결이 나오기가 좀 힘든 환경이 돼버립니다. 그냥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전국이 지금 뭐 애도의 물결이고, 지금 연방 대법원 앞에 지금 다 꽃다발들이 막 쌓여 있고 막 이런 상황에 애도의 물결이 있는데, 트럼프는 하루도 안 지나가가지고 보수 대법관은 지명하겠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니까 그렇고, 트럼프는 더 그렇게 2000년 선거를 보면 돼요. 지금 대선이 제일 골 때리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근소하게 트럼프 패배로 나왔을 때 트럼프가 그냥 아쉽지만 집에 가야겠구나 하고 그냥 곱게 나오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2000년에 엘고하고 부시하고 있었을 때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플로리다 재검표 하지 마라고 돼가지고 그냥 부시가 이제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때 만약에 재검표 하라고 했으면 그냥 엘고가 되지 말란 법 없었습니다. 그걸 뭐 트럼프가 모르겠습니까? 트럼프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혹시 또 이게 우편 투표나 뭐 별의별 문제 소지가 있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대통령직이 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이제 보수 진영으로 만들어 놓으면 트럼프는 이제 훨씬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당연히 난리가 난 거고요. 난리가 난 거고. 그래서 그렇다고 대법관은 공석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선거 이후에 하자고 하고 있고. 근데 트럼프가 뭐 안 기다려줄 것 같죠. 뭐.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합의점이 쉽지가 않았는데, 어쨌든 뭐 백악관이 주재를 해가지고 양당에서 제가 지난번 강의도 설명드렸다시피 1.5조에서 뭐 합의를 보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좀 공화당 내에 거부하는 사람들을 좀 설득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런 이슈까지 나와가지고 더 이제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거라서, 그러면 지금까지 딱 분위기를 보면 시장을 강력하게 했던 세 가지 엔진이 결국에는 그 재정에, 뭐 연준도 이제 말끝마다 재정이 필요하다. 오늘 연설에서도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돈을 써라, 내가 빌려줄게 이거잖아. 근데 너희들이 안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얼마나 빌려줘야 되겠니? 이거니까 재정 정책은 결국 의회 정치의 결과로 모든 게 결정나고 경제의 회복 속도도 거기에 따라올 것인데, 이게 지금 멈춰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합의점을 찾기가 요연하고, 예전처럼 초당적인 분위기가 뭐 비상사태 선언하고 뭔가 돈을 뿌리고 했을 때야 뭐 그냥 겁나게 떨어질 때였으니까. 근데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그런 상황이 좀 되니까 증시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약간 관망? 그러니까 뭐 하락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약간 관망을 좀 봐야 되겠다는 거고, 그래서 가격 조정에서 기간 조정으로 좀 가는 건데, 이제 제가 뭐 마인드갭이라고 이제 사진을 가지고 온 거는, 그래서 지금 대선 때까지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은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태도, 그리고 의회의 합의, 그리고 그 각각의 갭을 늘렸다가 좁혔다가 하는 과정일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기대가 앞서 나갔다가 연준이 약간 멈칫하니까 너무 벌어졌던 갭을 좀 줄이는 게 최근 또 조정이었고, 그리고 연준은 의회가 뭔가를 결정 못하니까 또 멈칫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것 같으면 이제 잘 될 거니까 서로 조금 앞서 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갭을 좀 줄이는. 그렇지만 저는 뭐 말 그대로 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절벽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단은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오차부양 뭐 못한, 사실상 뭐 못한다고 보고 뭘 해도, 그렇게 되면 연준이 추가적으로 뭘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미 확보된 거는 앞으로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제로금리거든요. 그리고 돈이 갈 때는 현재 주식시장 혹은 부동산밖에 없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더 좋은 걸, 그러니까 더 좋은 걸 바랬다가 실망한 건 있겠지만, 이것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의 상승 압력은 여전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숙제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도 지금 바닥 찍고 회복한 기록 중에서 두 번째로 빠릅니다. 2001년에 바닥 찍고 2007년까지 쫙 올라갔던 그 상승장, 그때 빼고 지금이 두 번째로 강한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10배에서 15% 정도 고점 대비 이렇게 제법 은근히 나왔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올랐던 4년간을 보더라도 그런 게 1년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나와줬었는데, 지금은 6개월이 시간 좀 짧습니다만 포인트는 거의 이제 1000포인트 오른 사이에 이렇다 할 조정이 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연준은 계속 찍을 거고 재정지 계속 풀 거니까 그냥 일단은 앞만 보고 달렸다가 잠깐 이제 갭을 이제 줄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밀리는 숙제를 좀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저게 얼마나 더 벌릴지 혹은 또 얼마나 줄여야 될지는 정치권이 결정을 해줄 거니까. 근데 그거는 뭐 선거 스케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고, 과연 물론 그 전에 양당이 합의를 하면 좋겠지만, 합의를 못하고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것도 꽤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시장은 약간 관망세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시장 시그널, 위험 시그널을 보고 있는데요. 뭐 다 가져올 건 없는데 일단 두 개 정도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 인터넷으로 그냥 무료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두 개를 가지고 온 건데, 지금 하이힐드 시장이 이게 떨어지면 하이힐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시장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좀 떨어진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우 괜찮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씩 빠지고는 있지만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또 일단은 좀 다행인 게, 지금 6월 달에 급락을 했던 것도 그렇고 다 이제 금리였습니다. 금리가 그 트리거가 됐는데, 금리는 지금 0.55에서 0.7 사이 이 박스권에서 뭐 크게 변동이 없어요. 나스닥은 뭐 15% 정도 뭐 빠지고 뭐 그래도 금리가 별로 변동이 없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냥 너무 많이 갔던 섹터하고 못 갔던 섹터하고 좀 지금 정리도 좀 하고 라고 해서 이제 그 섹터 간에 이제 키 맞추기 뭐 그런 걸로 보지, 시장이 그냥 이대로 꺾일 건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예전에는 적당히 하고 그냥 있을 만한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요즘 좀 가격하게 오는 건 분명히 있다. 그 예전보다 일단 개미들이 많아져서, 특히 로빈후드 이런 친구들은 뭐 옵션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해서 변동성이 커진 건 분명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다가 이제 패시브 자금, 이제
그냥 지수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 애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도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냥 예전에는 이렇게 될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에 좀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안에서 진짜 의미 있는 하락의 전조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시그널을 좀 봐야 되는데 아직은 경계지 뭐 주의 심각 뭐 이런 단계로는 아직은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뭐 간다고 판단되고 좀 이렇게 아리까리한 게 있으면 뭐 최대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제 생각을 좀 전달해 볼까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냥 섹터 간의 조정 뭐 그 정도로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으로요. 최근에 뭐 종목들 중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LG화학이 지금 모적 분할한다고 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예, 단톡방 돌아다니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보니까 뭐 좀 격하신 분들은 이제 거의 이제 배터리 사업부를 뺏긴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LG화학 주주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일단 기분 나쁜 일은 맞죠. 제일 좋은 건 인적 분할입니다. 그냥 회사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 LG 배터리 주식도 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 가장 깔끔한데, 그러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사실상 힘든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부를 이제 자회사로 분리시키는 물적 분할을 하는데, 일단은 이런 형태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 화학이 그 배터리가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제대로 한번 키워보겠다라고 하면, 지금은 물적 분할해가지고 얘를 상장시켜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고 제대로 된 밸류를 받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기존 주주들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선진국은 어떻게 하냐면 물적 분할은 할 수 있어. 근데 얘를 상장해가지고 이렇게 자본 조달을 하지 말고 모회사가 그냥 하라는 거죠. 그냥 LG 화학이 하고 LG 배터리는 비상장으로 그냥 있는데, 어쨌든 자회사 밸류에이션은 모회사에 그대로 올라오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 소액 주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너들은 이게 좋잖아요. 지금 이 방법이 물적 분할해서 그냥 따로 상장시키는 게 오너들은 좋은 거, 경영진은 좋은 건데 주주들은 좀 짜증 나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아니면 인적 분할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허가가 돼 있으니까 한국은 이제 주주의 권리가 그냥 아무것도 신경 안 써주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제대로 된 밸류가 좀 받기 힘들죠. 그런 것도 분명히 하나의 이유라고 보는데, 그래도 일단 그래도 뭐 뺏겼다라든지 뭐 배터리를 뺏겼다, 뭐 배터리 빼고 나면 뭐 페트병 만드는 회사다, 뭐 이렇게 뭐 이런 뭐 보도들도 많고 하던데, 일단 그 상장은 일단 나중 문제고, 뭐 1년이나 좀 지나고 나중 문제고, 일단 분할이 돼도 자회사로 분할이 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자회사의 매출과 밸류가 모회사로 당연히 올라오죠. 올라옵니다. 아니, 그래, 그건 알겠는데 1년 후에 상장할 건데 라고 하면, 아니, 상장할 때 같이 올라요. 상장 기대하고. 왜 FK 바이오팜 상장 막 하기 전에 FK들 들쑥들쑥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럼 뭐해, FK 이거 상장하니까 딴 거 다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상장한 날부터 빠지니까 상장하기 전에 팔아야죠. 아니 뭐 LG화학 한 번 샀다고 죽을 때까지 갖고 오고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갖고 있더라도 일단 주주라고 하더라도 일단 무적 분할해서 자회사로 나가면, 오히려 지금 중국의 LG화학보다 훨씬 작은 그 CALT 같은 경우도 뭐 40조, 50조 이렇게 밸류 받는데 얘 뭐 2, 30조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만큼만 받아도 지금보다 훨씬 넣는데 그만큼만 받을 리가 없죠. LG화학 세계 1위, 배터리 부분 1인데. 그러면 어쨌든 자회사의 가치가 당연히 LG화학으로 올라오죠. 올라오고 나중에 얘 상장할 것 같으면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가다가 이제 진짜로 이제 분할이 돼서 얘도 상장되고 얘도 상장돼서 이 프리미엄이죠. 다 올마가 같은 그때 팔아야죠. 그때 팔면 됩니다.
그 지금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 게임즈 같은 거 뭐 상장 얘기 나오면서 카카오 들썩들썩 했던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게 시장의 악재와 호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악재이냐 호재냐 이게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그냥 이 뉴스가 언제 나왔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뭐 LG화학이 제대로 한번 쫙 올라가고 있을 때 이 얘기 나왔으면 오히려 이제 LG화학도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도 제대로 된 밸류를 받을 수 있다고 더 호재로 날아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 그리고 뭐 언론에서 뭐 증권사들의 리포트는 다 우호적으로 썼는데 자기들은 팔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게 막 링크가 막 돌아다니는 것도 봤는데 그게 리서치 본부하고 이제 실제 운영하고는 이제 같은 회사긴 하지만 좀 따로 놉니다. 리서치는 그냥 말 그대로 리서치 하는 데고요. 그 애널리스트들이 거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판단하고 실제 펀드 매니저 판단이 일단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꼭 달라서가 아니라 이게 뭐 인적 분할하든 물적 분할을 하든 하면 이 큰 회사가 지금 시총 10위권 안에 있는 이 회사가 거래 정지가 되잖아요. 어쨌든 나누려고 하면 그게 뭐 인적으로 하면 한 달인가 그리고 뭐또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펀드나 이런 게 기관 자금들은 돈이 묶이는 게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확정된 주식은 팔아야 된다고 규정도 있습니다. 아니 뭐 개인들이야 내 돈이야 뭐 한 달 후에 뭐 다시 뭐 할 건데 뭐 그냥 갖고 있지 뭐 그 사이에 돈 쓸 일 없어라고 하면 되는 건데 기관은 남의 돈이잖아요. 규정이라는 게 막 있습니다. 떨어지는 것도 리스크지만 돈이 묶이는 것도 리스크예요. 그러면 오를지 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돈이 묶이는 건 확실하죠. 그 기간 동안 돈이 묶이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러면 뭐 비중을 줄여라 혹은 다 팔아라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해야죠. 펀드 매니저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 잘리면 어떡해. 그래서 물론 좀 후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미국하고 일본처럼 유럽처럼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된다고 하니 자기들은 더 좋을 테니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기존에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좀 괘씸하잖아요. 그래도 배터리 이제 팔만하다고 이제 나간다 하는데 뭐 뭔가 우리를 좀 버리고 가는 듯한 느낌도 없잖아요. 있고 뭐 이런 건 알겠는데 좀 그렇습니다. 근데 시장에 돌아다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배터리는 뭐 뺏기고 뭐 페트병이나 만드는 그런 회사를 확 떨어지는 건 아니다. 나중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는 거래를 하면 되죠. 뭐. 한 번 샀다고 뭐 죽을 때까지 갖고 있나요? 예, 그건 아닌데. 그리고 또 뭐 다 아시겠지만 신풍기야 뭐 엄청났죠. 엄청났는데 뭐 따지고 보면 뭐 언택트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얘가 근데 좀 아마 주식을 해도 한 4, 5년 하신 분들은 이 코데지 컴바인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거 뭐 그 팬티 만드는 이제 속옷 회사였는데 요거 뭐 요거랑 좀 비슷해서 가져왔어요. 물론 이 회사 상패 안 됐습니다. 2,430원인가 뭐 오늘 종가 있더라고요. 망한 줄 알았는데 상패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신분제약이 왜 올랐냐 뭐 그 한 분이 좀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서 다 아시겠지만 뭐 어차피 주석이니까 이거 그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코로나 이제 치료제 뭐 백신이랑 개발하자고 막 이렇게 저 프로모션을 좀 하다가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한 업체를 찾아갔는데 그럼 이제 그 대통령이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갔는데 이제 그 회사가 신풍제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 선택한 뭐 바이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 으쌰으쌰 분위기가 뭐 그때는 아시잖아요. 시젠도 그렇고 뭐 이렇게 또 K 방역 뭐 이래가지고 분위기가 엄청 좋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이게 MSCI, FTSE라는 이제 그 지수에 편입되면 그러니까 인덱스 자금, 패시브 이 회사가 뭐 진짜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 회사의 한 지수에 이 회사가 2%로 들어가면 이걸 추종하는 자금은 무조건 2%를 얘로 채워야 되는 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커지니까 큰 회사가 되니까 그 인덱스에 들어갔고 인덱스에 들어가니까 더 큰 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해외 인덱스니까 해외 자금이 들어오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이거 진짜 뭔가 개발되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겁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거죠 뭐 자사주를 이제 뭐 자사주 소각이면 난리 났을 텐데 자사주를 처분하는 거죠. 만약에 진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뭐 정말 자신 있고 막 이렇게 이 주가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지금 자사주 지금 팔까요? 예,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라서 뭐 자기들이 봤을 때 회사 사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 다시는 못 볼 주가이니까 이때 팔아서 돈 좀 챙기자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자기가 올렸나?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라갔는데 코디지 컴퍼니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이게 뭐 한때 동대문 패션 뭐 이렇게 성공 사례 뭐 이런 것 좀 뭐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워낙에 매출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이제 감자탕을 엄청나게 끓입니다. 감자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회사가 넘어가요. 이제 뭐 코턴 뭔가 여하튼 같은 이제 그 의류업체에 넘어갔는데 거기도 소금 만드는 데인가 아무튼 거기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 제3자 유증 그러니까 주식을 좀 발행해가지고 이제 지분 넘겨준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게 잠깐 거래 정지가 한 2달인가 됐다가 다시 이제 재개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새로이 주식수는 많이 발행을 했어요. 이제 제3자 유증을 넘기려고. 근데 이거는 넘겨받은 사람이 보호예수가 걸려 있으니까 한 1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못 팔거든. 근데 이게 거래가 정지됐다. 그러니까 최초에 상장을 할 때는 공모가라는 걸 선정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가 아무리 뭐 공모가 높게 받고 싶어도 이게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데 이게 정지되고 이렇게 다시 하는 거 재상장은 아닌데 다시 거래가 되는 거는 이 규정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좀 막말로 좀 세게 한 거지. 세게 했는데 일단 주식수 자체는 많이 늘었는데 이게 그 인수된 회사로 넘어가면서 보호예수에 걸려가지고 수는 늘었는데 그러니까 실제 거래할 수 있는 주식수는 얼마 안 돼요. 근데 주가는 높은 상황이었단 말이죠. 높게 다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묶여 있는 것도 당연히 지금 시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회사가 확 커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외국의 이제 스몰캡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외국계 자금이 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수는 늘어났지만 정작 유통되는 건 몇 개 없는 이제 소위 품절주가 돼가지고 이제 공급이 없는 거예요. 팔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올라가서 당시에 뭐 지금의 카카오에 비해서는 애송이지만 어쨌든 뭐 카카오로 제끼고 아마 코스닥 시총 2위까지 한번 갔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다가 뭐 보호예수 풀리니까 이 비싼 가격에 그때가 한 13만 원이었나 뭐 아무튼 열심히 팔았어요. 지금 뭐 2,400원 돼 있는 거죠. 근데 신풍이 뭐 꼭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좀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그 신풍 스토리를 들으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LG화학 얘기도 그렇고 이게 시장은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를 물어보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 가격과 거래량 뭐 보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 시장이 모든 걸 이제 결국에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씩은 이제 비합리적인 행동도 자주 일어나는 게 또 시장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뉴스 나오는데 이게 고점에서 터지면 악재가 되기도 하고 저점에서 터지면 호재가 되기도 하고 같은 뉴스가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참 재미있는 게 주식시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 좀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는 뭐 공격적으로 뭘 하고 하기보다는 결국 투자는 사지선다 아니겠습니까? 오르면 산다가 1번이고요. 그리고 오르면 판다 2번. 떨어지면 산다 3번. 떨어져도 판다 4번이거든요. 지금은 뭘 해야 될까? 지금은 그냥 포지션을 최근에 앞에 새로운 신규 진입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떨어진다고 해서 뭐 약간 이렇게 할 건 없고 약간의 관망이 좀 필요한 시기. 그래서 답은
사지선다안에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그 시기는 이제 한두 달, 한 달 정도가 되고 근데 원래대로라면 이제 내년을 주식시장 내년을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불확실한 지금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이제 경합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눈치 보기가 계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올라갔다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지니까 변동성 커지는데 대비를 좀 하고 여기에 너무 많은 작은 변동성에 너무 큰 의미를 두고 포트를 확 움직이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좀 불안하다고 생각되면은 일부 반등이 나오는 것들은 좀 줄여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제 고객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꽤 전부터 저희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지금 지금까지 그런 것들보다 좀 많이 변환이 돼 있어가지고 이 와중에 방어가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여기서 방향성이 제시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 앞으로도 또 새로운 이야기 있으면 또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